자, 13절에서는 요소 병렬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합니다. 자, 우리가 내부 반복자를 쓰면 좋은 점이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뭐죠? 일단은 외부로 가져오지 않고 내부에서 처리하니까 속도가 빠르죠. 자, 또 하나는 컬렉션의 요소를 자동으로 분할해서 여러분 스트림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고 그 스트림별로 여러분이 스레드를 할당을 해서 이제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좀 편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병렬 처리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병렬 처리를 하느냐? 이제 요소의 수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컬렉션 안에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의 스레드로 그 많은 요소들을 여러분이 집계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좀 이렇게 요소를 여러 개 스트림으로 분할해서 이제 병렬적으로 처리를 하자. 그런데 이제 이 병렬 처리가 무조건 좋다.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요소의 수가 적으면 여러분이 스트림으로 분할하는 시간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각 스트림별로 스레드를 또 생성해서 또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시간이 또 잡아먹거든요. 요소의 수가 적을 때는 오히려 병렬 처리를 하게 되면은 속도가 더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소가 많을 때 이제 병렬 처리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자, 요소 병렬 처리란 멀티코어 CPU 환경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CPU는 다 멀티코어죠. 자, 전체 요소를 분할해서 각각의 코어가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컴퓨터의 코어의 수를 여러분이 알아보려고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논리 프로세서가 코어의 수다. 12개다. 그럼 12개의 코어에서 병렬적으로 이제 요소를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럼 이렇게 병렬 처리하는 목적이 뭔데? 결국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요소를 처리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자, 그래서 이제 자바는 병렬 처리를 위해서 병렬 스트림을 제공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용어를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동시성과 병렬성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보죠. 자, 동시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코어에서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처리하는 것을 동시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업 1, 작업 2, 뭐 또 작업 1, 또 작업 2, 작업 1, 작업 2. 그래서 하나의 코어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작업을 처리를 할 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작업하는 이거를 우리는 동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게 워낙 빠르면 어떻게 돼? 작업 1, 작업 2, 이 바뀌는 이 순서가 너무 빠르면 마치 거의 동시에 실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동시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실행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근데 이거는 완전한 병렬은 아니죠. 이거는 이거 끝나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거 끝나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지? 이거는 완전한 병렬이 아니고 완전한 병렬은 이거죠. 작업 1을 코어 1에서 담당하고 작업 2를 코어 2에서 담당을 한다. 그러면 동시에 코어 1에서 작업 1을 실행할 동안 코어 2에서 작업 2를 이렇게 실행한다. 이제 완전한 병렬이죠. 요거하고 요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의 코어에서 작업을 번갈아 가면서 실행하는 거고 이는 각각의 코어에서 작업을 동시에 시작을 하는 거고 어느 게 가장 이상적입니까? 당연히 이게 이상적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그 CPU의 코어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작업들을 처리를 할까요? 사실 이 작업은 스레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코어에서 스레드 1 실행하고 좀 있다가 스레드 2 실행하고 좀 있다가 또 스레드 1 실행하고 또 좀 있다가 스레드 2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워낙 빠르게 교체가 되기 때문에 마치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스레드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처리가 되죠. 실질적으로는. 정말 코어 하나당 스레드 하나, 코어 하나당 스레드 하나 이렇게 만약에 작업을 한다 그러면 운영체제는 동시에
코어의 수만큼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코어가 여러분이 12개라 그러면 12개의 작업만 동시에 할 수 있고 13번째 작업은 12개 중에 하나가 끝나야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 프로세스가 여러분이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하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엄청 많죠. 그럼 이 12개의 코어가 이거 다 여러분 이거 실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코어 내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작업 1, 작업 2, 작업 3, 작업 4, 작업 5, 또 작업 1, 작업 2, 작업 3, 작업 4, 작업 5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실행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워낙 빠르기 때문에 마치 동시에 실행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시성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작업을 하는 거고요. 병렬성은 이와 같이 말 그대로 정확하게 코어별로 스레드를 하나씩 이렇게 실행하는 작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성은 한 시점에 하나의 작업만 실행한다. 즉, 이 시점에 하나의 작업만 처리하죠. 근데 병렬성은 이 시점에 몇 가지 작업을 실행해? 두 가지 작업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동시성 같은 경우에는 번갈아 작업을 실행한 것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제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자, 이 두 개의 작업이 교대하는 시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작업 1과 작업 2가 거의 동시에 처리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병렬성은 한 시점에 여러 개의 작업을 병렬로 실행하기 때문에 동시성보다는 좋은 성능을 낸다. 당연하죠. 작업 1은 여기서 처리하고 작업 2는 여기서 처리하니까 이런 방식보다는 훨씬 빠르게 작업 1과 작업 2가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 워낙 여러분이 실행해야 될 작업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작업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스레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레드 하나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스레드 여러 개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워낙 여러분이 실행해야 될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병렬성은 그래서 데이터 병렬성은 데이터 패러렐리즘, 작업 병렬성은 태스크 패러렐리즘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작업이 이제 스레드라고 가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스레드의 병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데이터 병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병렬성은 전체 데이터를 분할해서 서버 데이터셋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이게 데이터셋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 데이터셋을 두 개로 쪼갠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개로 쪼개가지고 이 데이터는 여기에서 처리하고 이 데이터는 여기서 처리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병렬 처리를 해서 작업을 빨리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자바 병렬 스트림은 데이터 병렬성을 구현한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이 컬렉션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분할해서 이제 병렬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코어가 12개라 그러면은 12개로 데이터를 분할을 시켜요. 분할을 시키고 분할된 하나하나를 이제 하나의 코어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코어에서 한 데이터셋을 처리하고 또 여기서 한 데이터셋을 처리하고 이렇게 동시적으로 이제 전체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한다. 자, 여러분이 데이터 병렬성과 작업 병렬성은 엄연하게 구별이 돼야 돼요. 이 작업 병렬성은 서로 다른 작업을 병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작업 병렬성의 대표적인 예가 그래서 이제 서버 프로그램은 어떤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냐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요청을 처리해 주는 프로그램이 서버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게 동시에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동시에 요청을 처리해야 되는 게 서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청을 처리하는 게 하나의 작업이죠. 그래서 그 작업을 병렬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작업 병렬성.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동시성하고 병렬성 개념만 좀 알아라.
그래서 동시성은 이와 같이 작업일, 작업이, 작업일, 작업이 번갈아 가면서 코어에서 이렇게 실행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이제 병렬성은 이렇게 각각의 코어에서 동시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동시성과 병렬성 이 개념 좀 알아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바 병렬 스트림은 어떻게 데이터를 분할할 것인가? 데이터 병렬성을 이제 여러분이 구현을 이제 한 게 이제 병렬 스트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병렬 스트림에서는 어떻게 기존에 있는 이 많은 요소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그리고 분할을 해서 어떤 스레드가 실행하도록 할 것이냐, 스트림을. 그리고 앞으로 그 스트림에서 처리된 것을 어떻게 취합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 포크 조인 프레임워크에서 다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 직접 이용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JVM 내부에 여러분이 포크 조인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할하고 또 분할된 만큼 스트림을 만들고 그리고 그 각각의 스트림에 하나의 스레드를 배정을 해서 자 따로 병렬적으로 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뭐야? 취합을 하는 거죠. 그것까지 전체 이제 그 기능을 이제 포크 조인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이 개념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겠다. 자, 자바 병렬 스트림은 요소들을 병렬 처리하기 위해 포크 조인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 내부적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포크 조인 프레임워크는 포크 단계에 쓰는 전체 요소를 서브셋 요소로 분할을 일단 시킨다. 자, 요거 보세요. 자, 요게 전체 요소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요소 1부터 n개가 있는데 뭐 n개라고 그러면은 이제 만 개면 n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n개의 요소가 있는데 이제 포크 단계에서는 요거를 2개로 분할을 하든지 또는 이렇게 4개로 분할을 하든지 분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분할하는 알고리즘은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앞에서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딱 2등분한다. 앞에서부터 딱 4등분한다. 이거 아닙니다. 순서대로 여러분이 2등분한다, 4등분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여튼 전체 요소를 이렇게 분할을 시킨다. 분할하는 방법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분할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한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각각의 서브 요소셋을 멀티 코어에서 병렬로 처리한다. 그러면 이 분할된 이거는 코어 1에서 이 분할된 요소 2는 코어 2에서 그 다음에 요거는 코어 3에서 요거는 코어 4에서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분할된 거를 각각의 코어에서 여러분이 처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작업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합을 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거에 대한 합이 나왔을 것이고 또 요거에 대한 합이 나왔겠죠. 또 요거에 대한 합이 나왔을 거예요. 또 요거에 대한 합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합을 다시 뭐 합니까? 결합하는 거죠. 취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취합하고 이거 취합하고 또 이 2개를 다시 취합하고 이게 무슨 단계? 조인 단계. 그래서 포크 단계와 조인 단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뭡니까? 포크 조인이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코드 코어, 이런 코드 코어 하게 되면 코어가 4개죠. 코드 코어에서 여러분이 병렬 스트림으로 요소를 처리할 경우에 포크 단계에서는 4개의 분할된 데이터셋으로 이제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각각의 코어에서 이제 이거 작업을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의 여러분이 무슨 작업? 결합 과정을 거쳐서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병렬 처리 스트림은 포크 단계에서 요소를 순서대로 분할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적화된 방법으로 분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는 데이터끼리 이렇게 이제 묶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죠.
자, 이해하기 쉽도록 위 그림에서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내등분을 했지만 사실 정확하게 앞에서부터 내등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포크 조인 프레임워크는 병렬 처리를 위해 뭘 사용한다? 스레드풀 우리 배웠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코어에서 서브 요소 셋을 처리하는 것은 작업 스레드가 해야 하므로 이제 스레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레드 풀을 이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스레드 풀, 그러니까 포크 조인 풀이라고 이제 이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로 만드냐면 우리 배웠듯이 execute 서비스로 만들어요. 이 제한된 스레드 내에서 이제 이 요소 셋들을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소 셋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 그러면 그래서 네 개의 스레드가 이제 요거를 처리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코어 1에서 실행하고 요거는 코어 2에서 실행하고 요거는 코어 3에서 실행하고 요거는 코어 4에서 실행하고. 자, 지금 내가 설명드린 거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코드상에서 이런 것들을 직접 작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뭐만 하면 되냐면 병렬 스트림 쓰겠다. 딱 그까지만 하면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사용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병렬 스트림을 사용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바로 이 메소드와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다. 그래서 이 메소드와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포크 조인 프레임워크가 사용된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데이터를 분할하고 각각의 코어에서 처리해서 자, 결합을 한 다음에 최종 결합을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패러렐 스트림하고 패러렐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컬렉션에서 우리가 스트림을 얻어낼 때 리스트나 또는 셋에서 이제 병렬 스트림을 얻어낼 때는 패러렐 스트림 해서 이제 얻으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가 제공하고 있습니까? 스트림들이 제공하고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래 스트림은 병렬 스트림이 아닌데 내가 이 메소드를 통해서 병렬 스트림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컬렉션으로부터 병렬 스트림을 만들겠다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 스트림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병렬 스트림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병렬 스트림으로 바꾸어서 내가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자, 이들 스트림에서 패러렐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얘는 그대로 똑같은 타입으로 리턴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병렬 처리를 하지 않는 거고 이거는 병렬 처리를 하는 스트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게 되면은 패러렐 스트림 요거는 컬렉션으로부터 바로 병렬 스트림을 얻어내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스트림을 뭐로 병렬 스트림으로 변환할 때 이제 이걸 사용을 한다. 우리가 병렬 스트림을 쓰면 좋은 점이 그만큼 빨리 처리가 된다 이거거든요. 자, 다음 예제는 1억 개의 점수. 엄청 많죠? 1억 개의 점수, 이게 요소예요. 그래서 1억 개의 점수에 대한 평균을 얻을 때 일반 스트림과 병렬 스트림의 시간을 측정을 해본 것이다. 자, 실행 결과를 보면 병렬 스트림에서 요소 처리 시간이 더 빠르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코드는 이렇습니다. 자, 일단 점수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난수를 발생시키는 이제 랜덤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둡니다. 자, 리스트에 인티저라고 하는 타입으로 이제 컬렉션을 만들어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1억 개의 자, 정수를 갖다가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문이 1억 번 도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랜덤의 next int 해서 101 이렇게 주면 여러분 next int 요거는 뭡니까? 0부터 시작해서 101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즉 101 미만의 임의의 정수를 리턴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0부터 100까지죠. 정확하게는 100까지의 임의 정수를 리턴을 하는데 그거를 1억 번 해서 여기에 저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 실행하게 되면 1억 개의 점수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start time, end time 이걸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시작 시간, 끝 시간을 정의를 했고, 자, 요거는 뭐냐면 끝 시간 빼기 시작 시간, 끝 시간 빼기 시작 시간을 저장할 목적으로 이제 변수를 이제 선언했어요. 그럼 이게 실제로 걸린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은 다 이제 0으로 지금 초기화를 했고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 리스트 안에 1억 개의 점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스트림을 생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이 얻어지는 스트림은 무슨 스트림? 병렬 스트림 아닙니다. 그냥 싱글 스레드에서 처리하는 스트림이에요, 그냥. 그래서 1억 개를 순서대로 처리하는 스트림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러분 시간을 하나 측정을 해두고요. 나노 타임으로. 자,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자. 자, 그리고 다 구한 다음에 또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하고, 자, 그럼 이 두 개를 빼서 이제 이 시간을 출력을 했다. 그럼 요거를 처리하는 총 얼마 걸렸다가 출력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자, 여기서는 그냥 스트림에서 스트림을 얻었는데 여기는 패러렐 스트림을 통해서 병렬 스트림을 얻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얻어지는 이 스트림은 내부적으로 몇 개의 스트림이 생성이 된다? 여러분 CPU의 실제 코어의 수. 그래서 이제 스트림의 개수가 뭐 12개가 생성이 되었다고 칩시다. 뭐 저 PC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PC는 지금 현재 논리 프로세서가 12개. 그러니까 이제 실제 물리적 코어가 6개지만 이거를 마치 하나를 두 개처럼 이제 쓴다고 해서 이제 논리 프로세서는 12개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12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12개. 코어의 수가. 그러면 요때 패러렐 스트림은 내부적으로 스트림이 총 12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이 시간을 측정해 두고 여기다가 시간을 측정을 했어요. 그럼 요 사이에는 사실은 요 코드와 요 코드는 똑같죠? 똑같아요. 이게 뭐 병렬 처리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코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어디를 봐도 여러분이 데이터를 분할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고 나서 중간 결과를 결합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내부적으로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시간을 측정을 이제 해서 엔드 타임 빼기 스타트 타임 해서 이걸 출력을 해봤더니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병렬 스트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 요 정도 걸리는데 병렬로 처리했을 때는 이제 요 정도 걸린다. 근데 이제 평균 값은 똑같아요. 그죠? 병렬로 처리한 거와 안 한 거의 평균 값은 똑같이 나와야 되고요. 이제 처리 시간이 이제 병렬 스트림이 더 빨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병렬이 좋긴 좋구나.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병렬 스트림이 빠른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빠를지 모르지만 항상 병렬 처리를 하면 빠르다. 그게 아니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병렬 처리가 일반 그 스트림 순차 처리보다 항상 실행 성능이 좋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 항상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이 스트림 안 쓰고 항상 패러렐 스트림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이 병렬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세 가지 요인을 잘 살펴보고 여러분이 내가 이거를 사용해야 될지 얘를 사용해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요소의 수와 요소당 처리 시간을 생각을 해봐라. 자, 요소의 수가 적다. 뭐 기껏해야 여러분이 뭐 100 몇 개밖에 안 된다. 뭐 1000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굳이 여러분이 병렬 스트림을 써야 되는지. 여러분 병렬 스트림을 쓰게 되면은 여러분이 어떤 게 더 추가가 되나요? 첫 번째, 일단 데이터 분할한 작업 들어가죠. 그럼 분할한 만큼 또 스트림 생성하죠. 또 스트림 수만큼 또 스레드 생성해야 되지.
그리고 작업 처리하고 나서 또 뭡니까? 중간 결과를 또 결합시켜야지.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싱글 스레드가 그냥 스트림을 순차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소의 수가 적으면.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병렬 처리는 포크 및 조인 단계가 있고, 이제 스레드 풀을 또 생성해서 또 스레드를 만드는 시간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비용은 이제 시간이죠. 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당 처리 시간. 하나의 요소를 처리할 때 매우 빠르게 끝난다. 하나의 요소를 처리하는데 매우 늦게 처리된다. 즉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면 만약에 요소당 처리 시간이 매우 빠르다 그러면 여러분 병렬 처리 안 하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요소당 처리 시간이 여러분이 뭐 1초가 걸린다. 그럼 10개를 처리하는데 10초가 걸리죠. 그죠? 근데 요소당 처리 시간이 10초가 걸린다. 하나당. 그럼 10개를 처리하면 100초가 걸리지. 그러니까 요소당 처리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병렬 처리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빠르게 끝나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요소당 처리 시간이 매우 길어요. 뭐 요소가 100개밖에 안 되지만 하나의 요소를 처리하는 게 예를 들어서 10초씩 걸린다. 그러면 요소 수는 적지만 병렬 처리하는 게 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림 소스의 종류. 자, 어레이 리스트와 배열은 인덱스로 요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포크 단계에서 요소를 쉽게 분리할 수가 있다. 인덱스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포크 단계에서 분할을 할 수가 있지만 해시셋이나 트리셋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로 관리 안 하죠, 이거. 그죠? 그러면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일단 어떤 뭐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대로 여러분이 분리를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이제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링크드 리스트 역시 링크를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요소들을 찾아서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분할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병렬 처리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코어의 수. 여러분이 코어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까? 맞아요? 코어의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CPU의 코어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병렬 스트림의 성능은 좋아진다. 왜? 분할 수를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그지? 코어의 수가 4개 하고 코어의 수가 12개 하고는 당연히 12개가 더 분할을 많이 하니까 빠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코어의 수가 적을 경우에는 일반 스트림이 더 빠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 코어에 너무 많은 동시성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작업이 100개가 있는데 이 100개를 하나의 코어에서 번갈아 가면서 작업 100개를 처리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한번 실행하고 나서 다른 거 99개 다 한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내 차례가 돌아오잖아요. 그지? 그러면 코어의 수가 적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의 코어에서 동시적으로 처리해야 될 프로그램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오히려 병렬성이 더 여러분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유 너무 머리 아파요. 나는 왜 뭐 이거 다 고려해서 내가 해야 됩니까? 일단 요소가 많으면 일단 병렬 스트림 써보세요. 알겠습니까? 병렬 스트림 써서 그 결과가 빠르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병렬 스트림 쓰면 됩니다. 자, 이제 확인 문제가 나왔어요. 자, 확인 문제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이해 안 되면은 다시 본문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